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운이라는 주제로 작금에 벌어지는 일들을 국제정치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한번 참고하십시오. 뭐 고참 조금 오래 한 기자고 조금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의 벌어지는 일들을 대한민국의 명운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하신다면은 한번 제 얘기를 참고를 해 보십시오. 뭐 별 가치가 없다면 버리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안보를 생물로 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정답이다라고 해서 작전을 계획을 짰는데 다음 날이면 또 바꿔야 돼요. 내가 어제 만들었던 구도를. 왜냐하면 상대와 다른 상황이 다른 게 벌어졌으니까. 이게 바둑 둘 때 제가 한 수를 두기 전에 막 계산해서 두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상 못한 수를 상대방이 딱 두면 또 내가 다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장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상대방이 내가 예상한 대로 간다 그러면 저보다 하수라 그러면 쉽겠죠. 근데 상대도 기를 쓰고 최고 엘리트를 모아서 신의 한 수를 두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연 조건이 주는 재난이라든지 또 기타 이런 것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진짜 정치와 경제와 안보 물론 다른 분야도 다 그렇습니다만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패할 거로 봤어요. 상당히 대패를 할 거 봤어요. 몇몇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적어도 한 2주 전에는 여당이 100석 이하가 될 거라고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굉장히 위기에 봉착을 했는데 지금 미국과 유럽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절절매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구나. 사실은 문 정부가 잘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동안 구축해왔던 의학 시스템, 방역 시스템이 잘 가동된 거죠. 처음에는 우리도 그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랐는데 유럽과 미국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비교가 되면서 잘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 키트를 달라고 할 정도로 하면서 하고 우리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미국이 국민들한테 $1,000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경기도 도청의 제의로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만 해도 그거 말이 안 돼 그랬는데 이제는 정당화돼 버렸어요. 지불해야 되는 게 미국이 지불한다 그랬으니까.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둔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야당은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거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수권 정당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싸우기만 하고 이 위기에 처한 국가를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돌파하겠다는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게 얼마 전까만 해도 탈핵 비판에 대한 여론이 많으니까 그걸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하다가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하니까 슬그머니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지 못합니다. IMF 경제 위기 이후에 김대중 후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수권을 했는데 지금 야당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당한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이번 21대 총선을 보게 되면 이번 선거는 포퓰리즘 선거가 될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고의 핵폭탄은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걸 선거 이전에 주던 이후에 주던 그걸 바꾸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재난기본소득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저도 계산은 좀 안 되지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가 생물, 총선이 생물이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부터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이번 총선에서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대한민국 전체 덩어리로 보자 이거죠. 대한민국 전체 덩어리. 여야 관계없이. 그 다음에 한민족 전체 덩어리로 한번 보자 이거죠. 남북한 따지지 말고. 그런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된다.
요 중에 제가 눈여겨보는 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쏠 때마다 트럼프가 친서를 보내고 김정은이 답신을 보내고 뭐 누가 먼저 보내지만 서로 친서 외교를 하는 게 이거를 상당히 유의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가 저조차도 통제할 수 없고 뭔지 못 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태양과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비와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엄청 영향을 끼쳐요. 날씨 이런 게. 그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내가 돈 씀씀이 사람 만나는 거 이 정도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외교라든지 안보, 외생 변수에 의해서 영향 끼치는 게 많은데 이걸 지금 놓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제 정치를 보라, 국제 경제를 보랍니다. 지금의 위기는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미국과 대한민국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통제하지 못하는 질병이 일어난 데다가 두 번째로 미국이 셰일가스 생산을 하면서 기술 혁신으로 $30까지 내리다 보니까 같이 경쟁해야 되는 산유국들이 유가를 못 올리잖아요. 자꾸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셰일가스를 죽이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1, 2번 산유국인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경쟁이 붙으면서 미국을 죽이기 위하면서 동시에 자기네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상대가 죽으면 독식할 수 있으니까 이 세 나라가 유가를 하락 경쟁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가 주요 산업들이 확 꺼진 겁니다. 주가가 폭락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폭락하는 겁니다. 유가가 싸지면은 살기 좋겠지 그러지만은 그 시스템에 맞춰 돌아가는 것들이 예를 들면은 정유회사들이 100만 원을 수익을 올렸을 때 이자를 갖고 있는데 유가 폭락으로 10만 원을 번다면은 정유회사나 이자를 받아야 하는 은행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투자회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위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경제를 살리려면은 결국은 경제의 엔진은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제조업인데 제조업을 돌리려면 근로자들이 모여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 감염될까봐 못 가겠어 하고 공장에 안 나오면 또 못 돌립니다. 그래서 이번의 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현재 보도에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이 문제를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간 완화시키고 도움을 주는 치료제는 있잖아요. 그래서 2주만 치료하면 완치율이 뭐 우리나라는 90몇 프로고 다른 나라는 80몇 프로가 살려내지 않습니까? 이런 치료제는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근데 딱 한 방에 해결하는 백신은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5년 걸린다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황이 장기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는 게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확산되니까 자숙을 굉장히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를 잘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인내하고 계신데 인내가 언제까지 갈 건가를 예측해 보셔야 됩니다. 인내를 하다가 나중에 못 견딥니다. 제가 천안함 사건 때 동아일보 논설위원하고 있으면서 동아일보 바로 밑에 보게 되면은 청계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 매일같이 쿵작 노래하고 잔치하는 데입니다. 천안함 사건 일어나서 우리 용사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게 갑자기 중단됐어요. 그리고 청계천 광장이 서늘한 분위기가 이어갔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 고통이더라고요. 근데 그 분위기가 언제 깨졌는가 하면 그해 6월 2일 날 지방선거 하면서 깨져나가면서 6월 말 되니까 다시 쿵작쿵작 하더라고요. 국민들은 즐겁고 행복한 걸 원하지 고통을 견디는 건 오래 못합니다. 한 100일 정도, 3개월 정도 견딘다고 하는 게 제 관찰 결과입니다. 물론 뭐 힘들면 더 어려운 시절이면 3년도 견디겠지만 대개 보면 한 100일 정도 견디면 받고 더 이상 굶어 죽거나 감염돼 죽거나 마찬가지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작금의 위기가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교민들을 철수시킨 게 1월 말이니까 3월 말, 4월 말쯤이면은 각 나라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더 이상 나 자숙 못하겠어, 미치겠어 하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굶어 죽거나 감염 죽거나 마찬가지다 하고 나오는 건데 때마침 또 우리는 4월 15일 날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분위기 때문에 이 자숙하는 분위기가 깨질 거로 봅니다. 그렇게 깨지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경제 엔진인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또 코로나 위기 때문에 국민들은 생업을 해야 된다고 나와서 공장에 가야 되는데 공장에 못 간단 말입니다. 또 공장에 가도 공장이 아니고 서비스업 쪽에 가게 되면은 여행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안 갈 테니까 일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부 보고 정부한테 뭘 내놓으라고 살려달라고 실업급여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럼 정부도 어려워지죠. 그럼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나왔는데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로 경제를 살리려면 국민들이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뭘 돈을 써줘야 경제가 돌아. 돈은 도는 거지 않습니까? 소비가 안 하면 생산만 하고 소비를 안 하면 그건 다 망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소비가 되면 생산을 안 하면 수입을 해서라도 사는데.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줄이지 않으면 소비가 안 됩니다.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뭐 각 도시에 지방 축제 다 죽이는데 그러면 그 우선은 감염될까봐 견디지만 경제가 안 돌아가면은 사회적 거리 없애라 그럴 거 아닙니까? 굶어 죽거나 감염돼 죽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코로나가 계속 맹위를 부리면은 소비가 안 살아날 거다. 경제가 더 안 돌아갈 거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반전이 일어나서 문정부가 여당의 기사회생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총선에 이기더라도 문정부의 위기는 여당의 위기는 총선 결과에 지든 이기든 관계없이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100조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겠다 그랬는데 100조 원이라는 돈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에 지난번에 513조인가 그랬으니까 5분의 1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미 12조, 11조 몇천억의 추경을 짰고요. 또 50조의 추경을 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5천만 주게 되면 또 50조가 나갑니다. 그럼 도합 112조가 나가게 되는데 이미 짜놓은 500조에다가 112조 보태면 600몇 조가 나가는데 이걸로 인해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무슨 수가 있을까요? 돈은 다 썼는데 총알은 다 쐈는데 적군은 몰려오면 몸으로 백병전으로 하는데 백병전이 총알보다 센가요? 이게 문제랍니다. 이렇게 되면 방고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2주 전인가 작금의 사태를 제2의 IMF 경제위기는 시작됐다 하면서 성문 종합 영어에 나오는 예문을 이용해서 Destruction for Construction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건설을 하기 위해서 파괴를 할 것이다. 인류는 그렇게 해왔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경제를 강제라도 일으키기 위해서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경제를 일으켜서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게 하려면 적당한 전쟁을 일으켜서 계속 코너로 모는 거죠. 전 세계를. 그러면 사람들이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마찬가지니까 감염을 무릅쓰고 일을 하게 되고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면역력도 생기고 또 백신도 언젠간 개발될 거니까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언제까지 위기 다 해결하고 나서 경제하는 게 아니라 두 개는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디스트럭션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부터 우리 국민 여러분까지. 만약에 파괴를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대상이 만약에 우리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드린 거는 북한이 지금 단거리 미사일을 쏠 때마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친서를 주고받고 있어요. 트럼프는 자기 이번 연말에 있는 대선 때까지는 북한 문제 안 다루겠다 그랬어요. 만나는 거 신경 안 쓰고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단거리 미사일 쏘게 되면은 살살 달래고 장거리 미국을 때릴 수 있는 ICBM 쏜다 그러면 죽이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트럼프가 재선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고 이제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할 수가 없어요.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쥔 거는 정전협정의 핵심인 유엔은 결국 미국이죠. 중국 그리고 북한입니다. 우리는 배제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끼지도 못한 걸 우리가 끌고 나간다? 정전협정을 만들지도 않은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새 국가, 그건 바보죠. 그건 내놓겠어요? 내가 앉아있는 자리인데 내 자리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응?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차고 들어가려면 그 세 개를 밀어내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밀어낼 힘이 있나요? 과거 베트남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프랑스를 항복시키고 DMBF 전투에서 그 다음에 미국을 밀어내고 남북 통일을 했죠. 그 다음에 중국이 중월 전쟁을 월남을 징계하겠다고 징월 전쟁을 이겼는데 그걸 깨버렸지 않습니까? 3강국을 이기면서 이제 안전적인 통일을 유지했는데 그건 시차를 두고 한 거잖아요. 50년대에 BMBF 전투, 그 다음에 70년대에 초반에 미국을 물러나게 했고 후반에 79년도에 징월 전쟁을 이긴 건데 우리는 중국과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이기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를 주대 못합니다. 근데 그거 해낼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그렇다면은 그 한미 관계가 좋은가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3년이 된 지금도 통과 안 시켰어요. 미국 약 올리는 거죠. 미국이 절대 문재인 정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전작권을 전환받겠다고 해요. 전작권 갖고 오게 되면 우리 자주권이 올라가니까 좋을 것 같죠?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영국을 포함해서, 프랑스를 포함해서 독일, 그런 나라들이 프랑스는 이제 나토 연합군에 가입 안 했으니까 뺐다고 치고, 서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폴란드와 체코 이런 나라들도 나토에 가입했는데, 그 나토의 전작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일본의 전작권은 누가 갖고 있나요? 우리보다 더 센 나라고 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전작권을 갖고 있나요? 지금요, 세계의 평화는, 지금 세계는 굉장히 전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큰 덩어리, 유엔이라는 걸로 붙잡아 놓고 있고, 유엔 또 안에 보게 되면 미국이 자기는 동맹국 중심으로 잡고 있고, 아니, 협조국, 그 다음에 동맹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세계가 전쟁을 안 하면 서로 동맹을, 전 세계가 동맹이 되면 안 싸우죠. 동맹이 친구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친구니까. 그러니까 안 싸우죠. 뭐 경제에서 이런 대결만 할 뿐이지. 그 동맹이 세계 안보의 핵심인데, 이러한 동맹을 이끄는 넘버원 국가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주권 차원에서 전작권 갖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전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동맹을 만들었을 때 누가 리딩 국가가 되느냐 문제인데, 리딩 국가가 누구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계 한 22국가까지 국방비를 1부터 20위까지 국방비를 다 더한 다음에 반을 딱 나누면은 그 반에 대한 국방비를 내는 나라가 누군가 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입니다. 2등부터 19등까지 다 합쳐도 미국하고 비등비등하거나 결코 많지 않아요. 그 19나라가 완벽하게 동맹을 맺고 미국하고 붙으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19나라가 동맹하는 거는 불능입니다. 그거는 춘추 전국 시대 때, 전국 시대 때 6나라가 진나라와가 합종연행을, 여러분 합종연행 아시죠? 6나라가 동맹을 딱 맺어갖고 하나로 배신하지 않고 진나라와가 맞서면은 각자가 생존할 수 있다. 그게 합종인가 연행인가 저도 헷갈리는데, 6나라가 동맹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진나라가 통일하는 거 아닙니까? 19나라가 동맹을 할까요? 2등부터 3등이, 2등부터 19등이. 차라리 1등이 내 동맹 맺자면 믿고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밴드 웨곤이라 그러는데, 동맹은 1등이 하자 할 때 잘 되는 겁니다. 진나라가 결국은 2등 한 나라랑 동맹 맺고 3, 4등을 치고 나니까 통일이 되는 거죠. 이 국제정치를 공부하시면 금방 이해되는 겁니다. 삼국지, 초안지인가요? 전국책 이것만 보셔도 금방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하고 친구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 전 세계의 전쟁을 얻게 하고 동맹을 맺는 거를 누가 리드하겠습니까? 그런 동맹 체제에서 전작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동맹의 리더인데, 그걸 깨자는 게 전작권 갖고 오자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자주론입니다. 현실과 안 맞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중심이 돼서 세계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디스트럭션 포 컨스트럭션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적당한 크기의 전쟁을 고른다고 할 때,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는 있는 지역이 어딘가요? 이라크인가요? 아프가니스탄인가요? 미국이 또 들어갈까요? 저는 한반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탁탁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 북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선거가 있으니까 트럼프는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 좀 무리한 도발을 하게 되면 딱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위기가 커졌을 때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너 까불지 마 하고 딱 주저앉힐 능력이 있나요? 그게 없으면 애초부터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지 말았어야죠. 할 수 있어야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자신이 없다면은 한반도 사태에서 북한이 자꾸 위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힘의 축을 북한이 분리하도록 만들도록 우리가 중간자를 서서 미북 간의 어떤 중재를 하는, 이게 아니라 시소에서 완전히 우리가 무겁게 탁 눌러버리면 끝나잖아요. 한미공조를 강화해서 저쪽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방법이죠. 그럼 물론 북한은 중국하고 어떻게 해서 맞으려고 하지만 지금 중국이 미국 못 당하잖아요.
그래서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게 방법인데 지금 이 정보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요거 지금 제가 한 거 말씀 잘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로 통일, 요즘은 좀 쓰뜸한데 연방제 통일을 이야기했어요. 연방제 통일이라는 거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국 양제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체제 통일을 하지 않고 통일을 하지 않아 엉성한 연방제 통일입니다. 일국 양제의 대표가 중국이 한 거예요. 그 홍콩을 상태로 홍콩이 이제 영국에 반환해 줬기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홍콩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으니까 니네 시스템을 유지하고 들어와라 일국 양제로. 그리고 일단 오랜 세월 거쳐 통합을 하려고 했는데 99년에 받아들였는데 벌써 한 몇 년인 거예요. 한 20년 지났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홍콩 사태가 컸잖아요. 그게 잘 됐으면 대만도 들어와 이렇게 하려는데 대만이 안 들어오겠다고 차이잉원을 차기 총통으로 이번 1월 달에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국 양제로 통일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일국 양제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EU입니다. EU.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50개 스테이트가 50개 주가 언어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군제를 통일하고 화폐를 통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국가가 된 겁니다. 연방국가가 됐죠. EU는 몇 나라인지 헷갈리네. 하여간 그 몇십 개 나라가 언어 통일 안 했어요. 역사 통일 안 하고 화폐만 통일하고 군도 통일 안 했어요. 각자 독립군 다 갖고 있어요. 나토 연합군은 뭉칠 수는 있긴 하지만 화폐 통합을 했습니다. 훨씬 더 미국보다 엉성한 연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일국 다체제죠. 이때 국은 EU입니다. 근데 이것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무너져 갑니다. 그 통일하자고 했던 생켄 조약이 죄송합니다. 생켄 조약이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네. 그만큼 일국 양제는 취약한 겁니다. 중국의 사례를 보거나 EU의 사례를 보거나. 근데 이런 일국 양제로 통일을 일단 해보자는 게 문재인 정부인데 이게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은 지금 이 난국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통일을 유지하는 건 일국 일제로 통일했던 독일하고 베트남입니다. 독일은 일국 일제로 통일했죠. 독일 소독 시스템에 동독이 들어오는 거였죠. 그 다음에 베트남은 무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산혁명에 의해서 베트남 혁명에서 통일해버린 거죠. 그리고 아주 더 엉성한 일국 양제로 통일했던 예멘은 지금 남북 예멘은 내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연방제 통일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바로 일국 양제 통일을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단단한 미독 공조. 그게 아버지 부시하고 콜 총리의 그 협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축에 기울어서 소련을 흔들어 버린 거죠. 소련이 경제 위기로 무너지니까 통일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걸 참고한다면은 우리가 통일되는 거는 단단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휘청하고 무너질 때 북한이 고립돼서 우리한테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걷어차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꾸로 이게 잘못되게 되면 한반도에 적당한 크기의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제가 꿈꿨던 통일의 꿈이 이건데 이게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드리는 말씀은 총선과 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총선과 관계없이 문 정부는 대미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기는 게 문 정부의 대운인데 그 대운이 악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문 정부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게 노선을 바꿔주셔야 돼요. 물론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또 미국이 망한다면 달라지겠지만 그건 또 다른 변수지만 그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까? 네? 고집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운과 다 주워가던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확 살았듯이 지금 바짝하는 게 또다시 또 오판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민 여러분들도 이걸 잘 아시고 크게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죠. 지금은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악수가 돼갖고 나중에 내 손가락 자를 거야. 이런 분들 많았어요. 지난 정부도 지지난 정부도 항상 그랬습니다. 국민은 항상 핑계를 대요. 응? 자기는 이노센트, 죄가 없다는 주장하는데 사실은 죄진 분들은 국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기 힘들어지면 왜 정부를 욕하냔 말이에요. 당신들이 뽑아놓고. 그래서 국민들이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상상력과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언론들이 조금 더 좀 치열해지고 그때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공부를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냥 뭐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넘게
좀 큰 존재를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문정부에 찾아오는 대운이 끝까지 대운으로 가려면 변해야 될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대운은 아군이 되고 또 아군이 되고 왔다 갔다 51대 49, 51 제자리 걸음입니다. 51, 51, 51, 51, 51 하면서 운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51, 49, 51대 49. 요건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과거에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이 잘했다는 건 51, 51, 51, 51 이렇게 해서 끌고 나온 겁니다. 이게 대운을 만듭니다. 요거 대운이 바로 뒤집어지면 그건 제자리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